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항상 우리가 한두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실제 시험에 가면요. 해마다 출제되는 그 난이도가 조금씩은 큰 변화는 없지만 조금씩은 변화는 있는데 두세 문제 상관으로 이렇게 난이도가 조절되긴 해요. 어느 해는 전년도보다 한 두세 문제 쉬운 해가 있고 전년도보다 두세 문제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가 조절하냐. 항상 이 시험이라는 건요. 내용 난이도라는 것이 있고 시간 난이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갖고 객관적으로 조절하는 건데 내용 난이도는 그 문제가 길지 않아도 그 내용이 좀 까다로워서 문제가 어려운 경우고요. 시간 난이도 시간 조절을 하는 거죠. 긴 문제를 주는 거예요. 일부러. 모든 수험생들이 모든 시간에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지 않아요. 항상요. 항상 시험, 객관 시험이라는 건 실력 테스트하는 것은 제 시간 내에 푸는 사람이 한 절반, 제 시간에 풀지 못하는 사람 절반, 이게 시간 난이도 조절을 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 그 수능 같은 시험 보면요, 수학이나 영어 같은 거 모든 애들이 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 주지 않는다고요. 실력 테스트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시간 난이도 조절에 조심하셔야 돼요. 80문제 우리 1차 시험이 100분이잖아요. 80문제 다 풀 수 없단 말 어른들은요. 그러면 민법에서 한 4문제 정도, 학교에서 한 4문제 정도는 일단 제치는 거예요. 패스를 해야 돼요. 괜히 순서대로 푼다고 그러면 다 시간 문제 걸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회 문제는 시간 난이도 볼 때는 우리 실제 시험보다 5분 이상 더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조절한 거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난이도가 우리 실제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출제에 되는 시험보다는 3문제 정도 상향된 문제다. 그럼 여러분 점수에 플러스 3문제를 더 합치는 것이 현재 여러분 실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난이도가 실제 시험보다 3문제 정도 상향된 문제다 봐주시고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60점이라는 점수는요. 24개를 맞는 건데 24개를 맞추는 건데요. 항상 문제는요. 우리 중개사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보면요. 기본 난이도라는 게 있어요. 기본 난이도. 기본 난이도는 조금만 실수하지 않으면 이 정도는 정상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맞출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한 20문제 정도, 절반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요. 중간 난이도죠. 중간급 난이도. 조금 이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중간급 난이도가 굳이 말하자면 한 15문제 아니면 14문제 정도. 요 정도 나오고요. 상급 난이도예요. 상급 난이도는 누구나 맞추기 어려운 문제예요. 왜? 이 상급 난이도까지 맞춰야지 시험에 붙는다라면 커트라인이 80점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맞춰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6문제쯤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가 절대평가잖아요. 이게 뭐 상대평가나 공무원 시험처럼 뭐 커트라인 갖고 뽑는 시험이 아니라 요 시험만 넘으면 다 붙는 시험이라면 우리는 항상 여기까지를 신경 써야 되는 것이지 이 문제는 찍어서 맞으면 감사한 거고 못 맞춰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40문제를 완벽히 알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커트라인 60점이겠습니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80점 넘는 점수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라. 항상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빨리빨리 지문도 길고 내용도 까다로워서 1분 내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 또 풀어도 맞추기가 힘든 문제예요. 이런 문제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기본 난이도와 중간 난이도에 신경 써달라. 물론 여러분들 그 교재를 받으시면 다 정답과 해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제가 해설하는 것은 제가 40문제 전부를 해설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해설을 참조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요. 해설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면 교재를 찾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이런 과정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풀이 과정부터는 내 힘으로 찾아서 내가 어디를 모르나 또 자꾸 확인하고 반복하는 거. 여기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지 단순히 정답만 맞춰보고 해설 듣는다 된 얘기가 아니죠. 근데 제가 1회부터 10회 풀어주는 문제들은 점수 따지면 40점에서 70점 요 정도 들어가는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요. 요거 이상 되는 문제도 해설하지 않고 요거 이하 되는 문제도 해설하지 않고 여러분들 해결하시고요. 다만 너무 어려운 문제 시간 뺏기지 마시라는 거. 알면 모르는데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요. 요게 중점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1회 문제 어디를 피시냐면 먼저 43번 문제 와보세요. 요 정도 문제를 맞히시면 다 70점 정도 들어가는 점수죠. 다음 반사회적 법률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거. 우리가 반사회적 그럼 103조죠. 반사회적 질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은 무효로 한다. 103조죠.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1번 질문이 굉장히 어렵지만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1번이 정답인데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이 불법 원인급여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민법 배울 때 명의신탁 약정은 이게 무효라고요. 약정은 무효이다. 또 하나 우리가 보면요.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총 위반한 것도 무효예요. 토지거래 허가도 무효예요. 또는 강행법규 위반도 무효이다. 그렇지만 이게 무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효는 무효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봐보세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3조 위반은 아니다라 표현해야 돼. 같은 무효지만 103조의 무효는 아니다. 우리가 103조의 무효가 돼버리면요. 103조만의 무효, 첩계약, 도박계약이요. 이것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불법 급여에 해당한다는 얘기는요. 첩계약, 도박계약 103조반으로 이미 이행했다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불법 급여예요. 그런데 명시탁해서 무효됐지만 허가 위반으로 무효됐지만 강행법 위반으로 무효됐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이미 이행했다면 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법 임금에 해당돼 버리면요. 이미 이행했다면 그 반환을 첩계약, 도박계약 원인으로 이미 넘긴 거 도박을 잃었다면 첩결 좋고 아파트 증여했다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불법 임금에 해당돼 버리면요. 이미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근데 여기 부당 반환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비록 무효이지만 103조반은 103조반의 무효는 아니다. 또 불법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해당돼 버리면 반환 청구 안 되거든요. 이거 잘 봐주세요. 따라서 비록 무효이더라도 103조반의 무효가 아니고 비록 무효이더라도 불법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면 반환 청구가 안 된다. 이 질문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시하는 것은 불법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03조반이 아니다. 같은 무효지만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신탁자 수탁자에게 명시한 부동산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 표현해야지. 여기 해당돼 버리면요 없다는 거예요. 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한번 요 문장을 이해하려고 이해보다도 암기죠. 요 한번 넣어두시면 우리 기출집에 수도 없이 나온 질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정답은 1번이고요. 그 정도 봐주시고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조금씩 풀어 들어가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봐줘야 될 게 48번 문제예요. 자, 이렇게 10회를 통해 제가 가능하면 중복되게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설명한 것은 왜? 우리 10회분을 통해서 제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 한 번씩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해설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48번에 보면 표현대리 문제죠. 표현대리. 그래서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126조 권한을 초과하는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에 해당되면 상대방이 주장하면 본인은 무조건 전 책임을 져야 한다. 표현대리 제도는 본인과 거래 상대방 중에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을 희생시키는 제도가 표현대리 제도다. 그 표현대리 제도 중에서도 기출문제는요. 126조 권한을 초과하는 표현대리. 우리가 요거 126조를 권한을 초과하는 표현대리를 표현하잖아요. 요게 가장 시험 문제는 중요해요. 기출문제를 보면 거의 시험 문제는 요걸 가장 자주 내죠. 이렇게요. 권한을 초과하는 표현대리. 담보를 설정해달라고 대리권 줬는데 부동산 대리권 줬는데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매매했다. 권한을 초과한 행위를 했다. 주로 판례죠. 한번 살펴볼까요? 48번. 자,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첫째,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본 대리권에는 복 대리권도 포함된다. 복 대리권 뭐건 관계없어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권한을 초과하는 표현대가 성립하는 월권대가 성립하는 거지. 기본 대리권도 없다면 권한을 초과하는 표현들이란 말 있을 여지가 없는 거죠. 그 기본 대리권은 복 대리권도 관계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또 이번에 보면요. 부부의 일상 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부부간에는 가사 문제, 생활비, 병원비, 생계비, 교육비 이런 당연히 서로 대리권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행위를 했더라. 부부가 뭐 남편이 외국 가 있는 사이에 남편에 있는 토지 건물을 부인이 유흥비 쓰려고 팔아먹었더라.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이런 문제 아니잖아요. 그런 행위를 했더라도 부부간에는 기본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그 넘어서는 행위를 했더라도 가사 문제가 아닌 유흥비 쓰려고 부인이 남편에게 부동산 팔았더라도 상대방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믿는데 정당한 이유라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남편은 전 책임을 져야 한다.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중요한 문제이죠. 자, 세 번째 문제 보면요. 등기 신청의 대리권 같은 공법상의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한 표현의 성립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본 대리권과 넘어서는 사이에는 같은 종류의 대리권일 필요도 없다. 공법상 대리권이건 사법상 대리권이건 그건 관계없다는 거죠. 같은 대리권이어야지만이 월권에 성립하는 거 아니다. 자, 3번이 틀렸죠. 그렇죠. 3번은 틀린 문장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뭐 나머지 문장에 뭐 그렇게 뭐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1번, 2번, 3번이 유명한 지문이었죠. 3번 정도 잘 봐주시고요. 기본 대리권과 넘어서는 행위 사이에는 공법상 대리권이건 사법상 대리권이건 같은 대리권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요 정도 꼭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50번 문제 볼까요? 설명드리지 않은 문제들은 제가 10회분을 통해서 한 번씩 다 설명드릴 거예요. 항상 우리가 똑같은 부분이 나오잖아요. 번갈아 가면서요. 자, 50번 문제 봐볼까요? 1에서 50번 문제.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부관이란 조건 기한이죠. 조건과 부관이라 부르죠. 부관이란 주된 법률행위에 딸려있는 종된 의사표시다. 조건이란 장래 발생할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의 효력을 의존시키는 것. 기한이란 장래 반드시 확실한 사실이죠. 그렇죠. 내년 추석이 되면 뭐 크리스마스가 도래하면 반드시 확실한 사실에 효력을 의존시켜버리면 기한이 붙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1번 지금 봐볼까요? 조건이 범행 당시 이미 성취한 조건, 이미 성취한 조건을 기성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성조건, 이미 이루어진 조건이요. 예를 들면 시험에 붙은 사람 보고, 중개시험에 붙은 사람 보고, 이미 시험에 붙은 사람 보고 당신이 시험에 합격하면 집을 한 대 사주겠다.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조건을 기성조건이라고 부르죠. 이미 성취한 것일 때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외우셔야 돼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조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에 붙어버리면 정조건은 기정유 언제나 유효하다. 기정유 외우셔야 돼요. 원래 민법은 암기하는 게 아닌데 한두 군데 꼭 외울 때가 있어요. 헷갈려갖고요.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기정유 언제나 유효.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에 붙어버리면 기해무 언제나 무효. 여기 들어간 거죠. 기정유 기해무. 그 다음에 불능조건이나 불가능한 조건이죠. 하늘이 무너지면 불가능하잖아요. 해가 서쪽에 뜨면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에 붙어버리면 정지조건에 붙어버리면 불정무 언제나 무효. 불능조건이 해제 조건에 붙어버리면 반대로 가는 거죠. 언제나 유효. 항상 하나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기성조건이 정지에 붙어보면 기정유. 이게 가장 조건에 가장 잘 나오는 지문이죠. 불능조건이 불정무. 불능조건이 정지에 붙어버리면 불정무. 지금 제가 써준 요거는 수도 시황에 의한 가장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정유,
불정무.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죠. 따져봐야죠. 그러면 1번이요. 50번의 1번 지문이죠. 조건이 범죄 당시 이미 성취한 거 기성 조건일 때 그 조건이 정적어 기정 무효가 아니라 기정유 그래야죠. 1번은 틀렸죠. 2번에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되면 오토바이를 사주겠다고 약정한 경우 이는 불확정 기한부 법률입니다. 기한은 맞아요. 그렇지만 만 19세가 되는 게 성년이에요. 만 20세가 아니죠. 성년 나이가 한 살 줄었죠. 2014년부터. 반드시 오는 거죠. 그럼 이거는 확정부이죠. 장래 이루어지는데 날짜가 언제 될지 몰라요. 예를 들면 언젠가 비가 오면 비는 오죠.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불확정 기한. 날짜 딱 박혀 있어요. 만 19세 되는 날이 성년 되는 거잖아요. 장래 날짜 딱 박혀 있으면 확정 기한 그래야죠. 그렇죠. 내년 추석이 되면 달력능력 추석 있잖아요. 확정 기한. 언젠가 눈이 오는 날에 눈은 언제 올지 언젠가 오겠죠.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불확정 기한. 근데 나이가 성년이 되면 이거는 확정 기한이죠. 확정 기한. 틀렸어요. 세 번째, 뇌물 상납을 조건으로 입사 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약정한 경우 뇌물 상납의 조건만을 불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이런 조건을 불법 조건이라 부르는 거. 불법 조건. 범죄를 저지르면 뭐뭐뭐 해주겠다. 집을 사주겠다. 1억 주겠다.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면 이 조건만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꼭 기억하셔야죠.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면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 전체가 무효이다. 왜? 전체가 103조 위반이 되는 거죠.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면 그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범죄 전체가 반사질서, 전체가 103조반으로 전체가 무효이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따라서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불법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다. 3번은 맞는 지문이네요. 이렇게 따지는 거죠. 네 번째 보면요. 종기부 법률행위와 달리 시기부 법률행위는 우리가 종기부다, 기한이에요. 기한. 언제부터 그러면 시기부 기한. 언제까지 그럼 종기부 기한이에요. 그런데 기한은 꼭 있어야 돼요. 조건 성취는 꼭 기억하세요. 조건 성취는 원칙은 이렇게 들어가요. 원칙은 소호표가 없다. 소호표란 말이 없어요. 성취한 그날로부터, 조건이 성취한 그날로부터 권리가 발생하면 정지조건, 조건이 성취한 그날로부터 권리가 소멸하면 해제조건, 그날로부터 발생하고 그날로부터 소멸하죠. 조건 성취는 소호표가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쌍방 간에 두 사람 간에 특약이 있다면 특약으로 소호표 인정 가능. 그럼 여러분들이 조건 성취는 원칙만 소호표가 없지. 특약이 있다면 소호표 인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시기부 기한이건 언제부터라는 시기부 기한이건 언제까지라는 이 종기부 기한이건 이 기한의 도래는 반드시 장래 오는 거예요. 100% 오는 거예요. 기한의 도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소호표라는 게 없어요. 특약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기한 도래는 절대로 소호표가 없지 예외가 없어요. 하지만 조건 성취는 원칙만 소호표가 없지 특약이 있다면 소호표 인정 가능. 이거 들어가는 거죠. 자, 요거 한번 나온 김에 꼭 좀 봐주시고요. 자, 요 정도 지문만 봐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지문은 우리 기출 지문에 수도 없이 반복해 나온 지문들. 항상 우리가 아는 지문 중에 정답이 있는 거지, 항상 시험 문제라는 것은 우리 엉뚱하게 잘 모르는 것도 갖다 넣는단 말이에요. 잘 모르는 지문은 정답 관련 없다. 내 눈에 익은 것 중에서 실수하지 않는 거. 그걸 찾아내셔야 돼. 정답은 물론 3번이었죠. 자, 이런 문제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걸 볼 거냐면요. 53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53번 문제. 등기의 추정력. 제가 풀어주는 문제는 아까도 서론에 전제했지만 한 40점부터 70점 정도, 그 정도 들어가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주겠다. 그런 문제를요. 왜요? 우리가 시험에 푹 떨어진 것은 어려운 문제를 못 맞춰 떨어진 시험이 아니라 맞힐 수 있는 문제를 실수해 떨어지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60점 절대평가라는 말 꼭 잊지 마시고
100%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다. 그럼 모르는 문제 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모르는 문제가 없으면 커트는 60점이겠습니까? 80점 이상 넘는 점수죠. 필요 없는 점수죠. 거기까지는요. 자, 53번 문제 봐볼까요? 등기의 추정력과 점의 추정력. 자, 등기의 추정력은요. 어느 사람이 등기했다면 등기 낸 사람은 정당 권리가 있을 것이야 라고 추정해 줬다. 점의 추정력은요. 어떤 사람이 어느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하는 자는 정당 권리가 있을 것이야 라고 추정했다. 점유의 적법 추정, 등기의 추정력. 추정력만 두 번 들어요. 우리가 민법에서 등기의 추정력, 점의 추정력.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1번 볼게요. 추정력 있다는 것은 분쟁이 벌어지면 추정력 있는 사람한테는 입증 책임이 없다는 거죠.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야. 추정력 사람은. 그러면 누가 입증하는 거야?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반대의 증거를 입증해야 되나. 입증 못하면요. 그대로 통과되는 거죠. 추정력 있는 사람은 입증 책임이 없다.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굉장히 유리한 거죠. 추정력이라는 건 입증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분쟁이 벌어지면. 자, 1번 좀 봐볼까요? 점유자는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자, 점의 추정력이요. 우리 민법 200조예요. 점의 추정력. 자, 우리 민법 200조에 있는 건데 점의 추정력은 판례에 따라 저는 항상 학설 얘기할 필요 없죠. 점의 추정력은 동산에 한한다. 동산에만 점의 추정력이라는 것이 있는 거지.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은 등기된 부동산이건 등기가 안 난 미등기 부동산이건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점유자에게 추정해 줄 수 없다. 이게 판례 때 돼. 부동산에는 등기된 부동산이건 미등기 부동산이건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권리추정을 인정할 수 없고 오로지 동산에만 인정한다. 근데 추정에 인정된 몇 가지 있냐면요. 우리가 점유 배울 때 이 5가지는 추정해줘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외우셔야 돼. 자, 점유자에게는 자주점유, 소에서는 자주점유로 추정하고 그리고 계속된 점유, 20년간 계속된 점유로 추정해주고 취득시효가 부동산 20년이잖아요. 그때 20년 계속된 시간이어야 되는데 계속 추정해주고 공연한 점유 추정해주고 평온한 점유 추정해줘요. 그리고 선의의 점유 추정해준다. 점유에서는요. 자주, 공연, 평온, 선의, 계속은 추정하기 때문에 점유자들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점유권에서 추정하지 않는 게 하나 있죠. 그래서 이 5가지 추정하지만 단 점유자에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는다. 무과실까지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무과실만은 추정할 수 없다. 꼭 기억하셔야겠죠. 점유에서 뭐를 추정 안 한다고요? 무과실만 추정하지 않는다. 다 이건 추정해줘요. 기억해 주셔야 돼. 좋아요. 1번 지문.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기 추정력은 깨어진다. 자, 2번 지문 볼까요? 2번 지문. 자, 이번에 보면요. 등기 추정력이라는 것이 있죠. 자, 만약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등기를 간단히 그린 거예요, 제가요. 자, 이거 갚고 소유권하는 등기는 아닌데 A에서 만약에 B로 이렇게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 소유자 B 이렇게 등기 났다면 현 등기 명의자는 현재 등기라는 사람의 명의자는 이 원인도 정당했을 것이야. 절차도 정당했을 것이야. 정당 권리도 존재했을 것이야. 이게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등기했다면 그 정당 대리권이 존재할 것이야. 절차도 원인도 내용도 대리권도 다 존재했을 것이야. 뭐든지 다 추정해준다. 이런 추정력을 모두 다 추정해주면 등기 났다면 B는요. 이런 추정력을 등기 추정력은 적극적 추정력이다. 뭐든지 다 추정해준다. 그런데 등기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 꼭 기억하세요. 어느 사람이 등기 났더라도 권리추정이 없는 딱 3가지 있어요. 외우셔야 돼요. 다음 같은 경우는 판례에 따르면 다 판례 이론이죠.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게 딱 3가지가 있다. 요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최초로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깨어진다.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깨어진다. 없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가등기.
가등기 낮다고 해서 본등기 할 권리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가등기 권리 추정력 없는 거예요. 추정력 없는 거. 그 다음에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라는 건 등기 표제부. 등기의 추정력도 등기 갑구을구. 권리하는 사항만 추정해 주는 거지 표제부 등기요. 우리가 표제부에다 등기는 사실 등기라 불러요. 사실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추정력 없는 거 세 가지 간단하게 우리는 제 경험칙상 객관에 맞춰서 정리해 놓으셔야 돼. 이 지문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잘 이 지문을 속여요. 추정력 없는 거 세 가지. 보존 등기, 가등기, 사실의 추정력 없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 3번에 보면요.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표상되어 있는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는 정되지 않는다.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 한한다. 부동산 적용이 없다. 이게 판례의 태도죠. 그런데 4번 질문 봐보세요. 4번 질문요. 자, 4번 질문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전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는 추정력 인정되나 제3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꼭 기억하세요. 등기의 추정력은 이 등기의 추정력은 어느 사람 등기 났다면 이 사람이 정당을 있을 것이라는 등의 추정력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추정력이지 특정인에게 하면 전 추정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등기의 추정력은 모든 사람 추정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현 등기 명의자 여기서 말하면 B는 지나간 전소유자가 AAA 또는 제3자 누구에게도 모두 추정력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특정인에 주장 못한 추정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등기 추정력은 대세적으로 모든 사람 추정할 수 있다. 전소유자건 3자건 다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4번은 틀렸네요. 정답이 4번이네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5번에 부동산 등기 명의인이 매도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라 믿고 부동산 매수자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로 해당한다.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선의 무과실까지 추정한다는 거예요. 추정력이라는 말 처음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자, 요거 하나 우리 정리했습니다. 다음 문제 이제 뭐 2A를 풀 때 이제 중간 생략 등기, 뭐 가등기 한 번씩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요. 좀 간단하게 이렇게 봐 주시고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도 좀씩 보시는데 다만 우리 문제 중에서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몇 번이냐면 77번 봐보세요. 1회 문제. 자, 1회 문제 77번 문제가 요거를 좀 수정하셔야 돼요. 왜 수정해야 되냐면요. 원래는 맞는 문제였는데 상가보호법이랑 주택임대보호법이 개정됐죠. 2014년도에 올해 개정되면서 그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77번 문제는 정답이 원래는 5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답 없다. 상가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가보호법이 개정됐어요. 어떻게 개정됐느냐. 그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최우선 변제라는 것이 있죠. 보증금이 얼마 이하인 자는 경락대금에서 순위와 관계없이 최우선 변제 시켜주겠다. 근데 주거임대차는 최우선 변제금이 총 경락대금의 2분의 1로 제한한다. 이게 맞았어요. 그런데 상가보호법을 적용받는 소액 상인들도 예를 들면 이 보증금도 올랐죠. 서울에서 4억 원, 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자들은 최우선 변제 시켜주는데 자, 이제 거기 보면 상가법 적용받는 상가 임차인 중에서 보증금액이 얼마 이하인 자는 뭐 최우선 변제가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전에는요. 2013년 12월 30일까지 이게 3분의 1로 제한한다. 이게 맞았어요. 그런데 이게 개정되면서 상가보호법도 최우선 변제금은 3분의 1이 2분의 1로 이게 바뀌었어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요. 주택이건 상가건 똑같이 이제 2분의 1 바뀌었다. 이거 개정된 거예요. 자, 개정된 것이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기출문제인데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주택은 상가건
최소한 총 경락대금의 둘 다 2분의 1이지 이제 3분의 1이 아니다. 바뀐 거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77번이 정답이 없는 게 돼버렸어요. 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4번, 5번 지문 모두 맞다. 모두 맞다. 틀린 정답이 없어요. 원래 5번이 돼 있죠. 정답 없는 것으로 수정해달라. 개정된 것을 미처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반영을 못했어요. 이렇게요. 주택연 상가건 총 경락대금의 2분의 1로 제한한다. 그 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올해 실명법이요. 80번 명의신탁을 금지한다는 실명의법. 여기 한 문제 나오는데 자, 우리가 명의신탁에는 양자, 이자하는 명의신탁, 삼자하는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유형 세 가지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아마 명의신탁 문제 하면서 꼭 나오는데 꼭 이 문제 나오죠. 몇 번 이거 풀어보자고요. 아마 10회 풀면서 명의신탁 문제는 제가 4번 정도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 명의신탁 문제 맨날 그 지문이다. 유형이 제일 중요해요. 이자하는 명의신탁, 삼자하는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이 유형 세 가지. 거기서만 나온다. 번갈아 가면서요. 자, 80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 위 법상에 명의신탁 약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가 명의신탁은 명의를 빼돌리는 건데 1번 지금 뭡니까? 이런 걸 우리가 양도담보라 부르는 거죠.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은 양도담보는 채권 담보 목적이 있지요. 돈만 갚은 소유권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양도담보는 또는 매도담보라 부르면 좋아요. 또는 담보화 등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 잡는 거. 이 담보화 등기는 채권 담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명의신탁 약정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겠다. 명의신탁이 아니다. 명의신탁 아니다. 또 명의신탁이 아닌 게 뭐 있습니까? 신탁법이요. 신탁법에 따른 소유권 신탁 등기는 명의를 빼돌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등기를 떼어보면 소유권 이전, 원인은 신탁, 원인으로 신탁 제한도 수탁 제한도 다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신탁법에 따른 소유권 신탁은 명의를 빼돌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해도 괜찮다. 이 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 유효하다는 거, 해도 괜찮다는 거 이렇게요. 그 다음에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상호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의 말을 쓰지만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 불러요. 근데 상호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의 말을 쓰고 있지만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해도 괜찮다. 처벌하지 않겠다.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명의신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 또 이 명의신탁은요. 이 법에 따라 명의신탁에다 걸리면 처벌받아요. 그래서 과징금 얻어맞고 형사처벌 받는단 말이에요. 벌칙도 받고 굉장히 과징금도 얻어맞는데 또 명의신탁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에만 이 법에 적용이 있는 거지 동산에는 명의신탁에 적용이 없어요. 그러면 동산도 등기 등록한 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 중장비, 선박, 등록 원보, 선박 등급을 남의 명의로 등록시켰더라. 남의 명의로 선박을 등기했더라. 그래서 선박이나 자동차는 동산이잖아요. 이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이 법이 규제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것만 실명으로 등기하라는 것이지 동산은 남의 명의로 등기하더라도 이 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 부동산만 이 명의신탁 금지 약정에 해당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산도 뭐만 되느냐? 물건이야, 물건. 소유권, 기타 물건은 실거주자 명의 등기 내야 돼요. 하지만 부동산도 부동산 임차권 등기 낼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서울 명동에다가 보증금 10억에 월세 5천만 원 내는 매장을 얻었어. 굉장히 비싼 매장을요. 임차권 등기 냈어요. 임차권 등기 내는데 임차권 등기 안 내면 대항력 없잖아요. 그 큰 돈을 갖고 하는데 조카야, 네 명의로 임차권 등기 내라. 걸렸어 국세청에. 왜? 실제 임차는 넌데 왜 조카 명의로 임차권 등기 냈느냐? 이 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왜? 임차권은 채권이 물건이 아니잖아요. 물건만 규제하는, 부동산은 물건만 규제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는 남의 명의로 등기하더라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특례 인정이라 불러. 특례 인정. 이 법에 따라 특례를 인정해요. 명의신탁 했더라도 탈법이나
탈법이나 법령 회피 목적, 탈세 목적이 아니라면, 탈법, 탈세 목적, 법령 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이라는 제한은 붙지만 특례 인정에 누구냐? 처벌하지 않겠다. 처벌하지 않겠다는 얘기는요. 처벌하지 않고 그 유효성 인정해주겠다. 특례 인정하는 사람 딱 3명이에요. 배우자. 물론 여기서 말한 배우자는 법률론을 얘기하고 사실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배우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종종 땅이요. 종종. 종종 땅을 종종면허 등기하지 않고 종소면허 등기했더라. 그래도 탈법 목적이 아니었다면 종소면허 등기한 것도 처벌하지 않고 유효하게 인정해주겠다. 또 하나 늘었죠.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하나 추가됐어요. 2013년 말에 추가됐단 말이에요. 특례. 그전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종교단체. 종교단체가 추가됐다. 꼭 기억하셔야 돼. 특례 인정. 명의다 해당되지만 탈세 목적이 아니고 탈법 목적이 아니었다면 처벌하지 않고 유효성 인정해주겠다. 특례 인정하는 사람 3명이에요. 배우자, 종종, 종교단체. 여기 하나 추가됐다는 거. 종교단체가 2013년부로 개정되면서 종교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 얘기 하나만 더 봐주세요. 물론 80번 정답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의탁도 문제 나올 때마다 2번이 틀렸죠. 한번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추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해나가자고요. 민법은 국어의 국어, 명사 몇 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문장을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나머지들을 여러분들이 해설 보시면 자꾸 반복 학습하시고 또 2회, 3회 가서 또 하나씩 추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발짝씩 한 발 천천히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모여서 한 번 풀어서 한 문제 정도 내가 선생이랑 같이 저랑 체크해서 한 문제 정도 내가 더 추가했다. 한 문제씩 추가해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